네, 안녕하세요. 보육학개론. 네, 이제 첫 번째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보육이란 이제 농사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네, 보장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씨앗이 농부의 애정과 노력으로 좋은 열매가 되듯이 어린아기를 애정과 노력으로 돌봐서 훌륭한 성인으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이란 이제 은수저다. 또 은수저는 그대로 두면 녹이 슬어서 검게 변하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빛이 난다. 그래서 아이들도 애써 기르고 교육하면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유아 교사가 되기 위해서 보육학 개론이 기초 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보육의 기초입니다. 보육의 기초 중에서 첫 번째 보육의 개념, 보육의 중요성, 보육기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육의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가 비슷합니다. 모든 성인은 이제 영유아기를 거쳐서 성장을 하고 있고 누군가의 보살핌과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유아교사들인 우리도 모두 영유아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보육학이라는 것은 영유아라고 하는 이제 낯선 타인에 대한 학문이지만 내가 겪고 경험한 지난 시간대에서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육에 대해서 각자 이제 개념을 갖고 있죠.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보육의 개념을 지난주 퀴즈에 제가 이제 올려놓았었는데요. 보육이란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땡땡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한번 써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이란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이제 발달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살아가는 시기 중에 영유아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개념에서 이제 첫 번째 타가로서의 보육, 이제 우리가 예전에 타가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런 타가의 의미로서의 보육, 보육은 타가는 전쟁 부하와 미아 등의 요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전쟁 당시에 타가라고 해서 전쟁 고아 그리고 미아 등의 요보 아동을 보호하면서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이제 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제 구제해준다. 부빈사업적 성격을 띤 타가의 개념이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형태로 이제 진보한 거겠죠. 그러다가 1980년 이전까지 타가는 여전히 영유아의 교육적 필요나 복리보다는 부모의 이제 취업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를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맡아주는 단순 보호 차원으로서 이제 타가로서의 보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맡아주는 개념인 거죠. 엄마 아빠가 부재했을 때 혹은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맡아주는 정도로서의 보육이 타가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선별적 복지로서의 보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1년 이제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때 보육의 목적을 이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그리고 기타 사정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이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보육이라는 용어 중에서 보호와 교육이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과 가족의 맞벌이나 가정 상황에 의해서 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함으로써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는 이제 아까 타가로서의 복지와 다르게 이제 91년도에 보호자가 근로나 질병 그리고 기타 사정으로 이제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교육이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갔겠죠.
보육은 그냥 맡아주고 아이를 보호한다는 의미겠지만 교육은 아이를 가르쳐서 성장하게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현대적 보육인데요. 영유아 보육법에 이제 기술한 보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혹은 가정 양육을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체적인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현대적 보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칭할 때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현대적 보육에 보면 이제 부모가 특별한 상태에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에서 이제 모든 영유아가 보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확장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육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것 또한 보육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부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과목 자체가 보육학 개론이기 때문에 보육이라는 단어의 의미, 보육을 한다, 교육을 한다, 영유아, 교사,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지역사회 이런 이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보육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보육의 중요성은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이 왜 중요하냐 이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보육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복감과 요즘에는 아이들의 정서도 이제 존중되고 있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보육이라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정책,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양육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제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인간을 돌보고 양육할 것인가, 혹은 어떤 지향과 철학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 풀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듯이 영유아기의 돌봄하고 교육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삶에 필요한 가치와 지식을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아교육기관에서 배우고 그 배움은 그가 어떤 가치와 지향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보육은 단순히 부모를 대신해서 영유아의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양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챕터에서는 보육의 중요성과 영유아의 발달, 양육의 사회 측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이제 영유아는 이제 아무래도 국가 경제와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투입과 산출이라는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도 영유아기에 적절한 돌봄과 교육이 투입될 때 상대적으로 더 큰 산출을 낼 수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영유아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역량이나 능력의 향상을 두고 이제 초점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립되어 온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의 기본적인 관점도 이러한 면을 바탕으로 해오겠죠. 그래서 저출산의 관점에서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네,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육은 국가 발전이나 내 경제 발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건강하고 바른 생활, 성장을 통해서 자신과 우리라는 행복을 넘어서 약자와 타자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존중받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육의 의미가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책의 1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해서 이제 1989년 11월 20일에서 이제 우리가 유엔 총회에서 아동 권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인권 조약으로 아동 인권과 관련된 권리를 규정했고 존재 자체에 대한 존엄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사람임을 기초했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국제사회가 협약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아동 권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요.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의사 존중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의 4개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동 권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죠. 네, 아동을 하나의 인간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사생활이 지켜질 권리, 충분히 쉬고 놀 권리,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의 범위에 대한 확장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숨겨져 있던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권리들을 모두 포함을 시키고요. 장애 아동이나 입양 아동, 한부모 아동, 그리고 가족이 없는 아동, 시설 아동뿐만이 아니라 난민 아동, 혹은 혼혈아, 소수민족 같은 모든 주류 아닌 비주류에 속한 모든 영유아가 아동의 범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양육의 사회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육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육 또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사회화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갖는 돌봄의 한계적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육과 교육을 개인에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공공의 영역에서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나 맞벌이 여부 등의 재반 조건과 관련 없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한 개인의 양육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사회화는 헌법을 통해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유엔 선언과 활동을 통해서도 국제사회 운동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양육의 사회화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그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것들, 첫 번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받을 자는 인종,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그리고 재산이나 가정 환경 등의 차별을 받지 않고 오직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이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부족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히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이는 법 앞에 평등을 원칙을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 구체한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국민은 자신의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교육상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되고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단지 국가가 소극적으로 이제 교육에 있어서 차별 대우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배려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이제 첫 번째 능력에 따라 교육받고 균등하게 교육받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의 범위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 교육이 되겠지만 그 밖에 평생 교육으로서의 사회 교육, 가정 교육, 국민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가의 평생 교육 진흥의 의무를 이제 규정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는 이제 모든 국민, 특히 이제 영유아까지 교육받을 권리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영유아의 교육은 성인의 교육과 달리 양육,
그리고 교육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는 양육받을 권리를 함께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31호 제1장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2016년 개최된 우리가 이제 UN 인간 정주회의라는 곳에서 이제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도시에 살고 있죠. 그래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또 도시에 살 것이다. 그래서 유엔이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아동의 건강과 증진과 발달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건강한 도시, 민주적인 사회, 그런 궁극적인 지표임을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의 사회화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 여기 중에서도 이제 아동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동 친화 도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 친화 도시는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10가지 원칙에서 보면 첫 번째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아동 친화적 법 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동 권리 전략,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원칙에 따라서 아동 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아동 권리 전담 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 기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아동 영향의 평가는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실태 보고,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아동 권리회 홍보, 아동 권리에 대해서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되고, 아홉 번째는 아동의 독립적 대변인, 우리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비정부 기구와 독립적인 인권 기구를 개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는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육의 사회화 중에서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10가지 원칙이 있다. 라는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 2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추진 인증 지자체라고 해서 CFC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 도시는 90개고 인증 도시는 41개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중에서도 이제 강원도, 경기도 도로 나눠 봐서도 이제 우리가 이 정도쯤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알고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보육 정책의 관점에서의 양육의 사회화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도입을 통해 보육의 공공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 혹은 이제 직장 어린이집처럼 여러 가지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0에서 5세의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및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다양한 시간 유형의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1-2에서 보시면 보육료 지원 단가를 살펴보면 영유아 중에서 0에서 5세까지의 지원 비율은 100%가 되겠고 만 0세 반에서는 종일반 45만 4천 원, 맞춤반 35만 4천 원, 야간반 45만 4천 원, 24시간 68만 1천 원 이제 이런 식으로 만 1세,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네, 우리가 지원 단가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춤반 아동은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 시간 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보육 바우처를 월 15시간 지원합니다. 그러나 다만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반편성 기준의 예외에 따라서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 단가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 1세 반 친구가 그쵸? 이제 반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제 만 2세 반에
만 1세가 꽉 차서 2세 반으로 갔을 때는 이제 편성된 지원 이제 반으로 기준으로 이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 3에서 5세 보육료 누리 가정은 이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유아교육 법령에 따라서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16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기간 이후에는 부모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등에서는 부모에게 이런 내용을 꼭 안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보육기간의 유형이네요.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유형입니다. 보육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육시설이 있으나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의한 보육시설은 이제 어린이집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영어학원 등에서 어린이집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불법적인 명칭의 사용이고요. 여기 우리가 살펴볼 어린이집의 종류와 종류에서는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보육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린이집의 정의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보육기관은 이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표적인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할 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만약에 유치원에 지업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관할로 들어가서 유아교육법을 적용받게 되고 어린이집을 이제 어린이집 교사가 되면 보건복지부 관할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운영을 이제 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법에 기준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네, 어린이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종류 중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이제 우리가 7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지역 주민 자녀를 정원의 50% 이상, 네, 국공립이라고 하죠. 보육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제 어린이집의 목적은 보육 운영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관련 국립교육기관에 설치하거나 또는 시장 경제 원리에 부응하지 못하는 취약지역, 농어촌 지역, 저소득 밀집 지역 이런 것들의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를 보육합니다. 보육의 질은 높은 반면 보육료가 저렴해서 학부모가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복지관 등이 운영 주체가 되고요. 영유아 보육과 방과 후 보육 등이 저렴한 보육료로 운영이 됩니다. 네, 법인 단체 어린이집은 각종 법인, 사회복지 법인을 제외한 비영리 법인이 단체 등을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종교단체, 근로복지공단 등이 우리가 운영 주체가 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학교법인 어린이집, 종교단체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등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에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상시 여성 근로자 이제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네,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주는 시장의 군수의 인가를 받아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하고 보육정원의 유아의 3분의 1 이상이 동일 사업장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이제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협동 어린이집은 보호자와 보호자의 보육 교직원이 이제 조합해서 이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협동해서 어린이집을 이제 우리가 설립하고 원장을 겸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민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해서 시설로서 직장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이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육 형태로서 보육료나 프로그램, 시설, 설비, 운영 시간들이 매우 다양하며 이제 다양한 이제 접근 방법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종류에서 이렇게 7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린이집의 연도별 설치 현황부터 추가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